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3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3월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산 치료제와 백신도 연내에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도 올해 안에 설립합니다. 기존에 확보된 백신 5,600만 명분 외에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의 백신 생산 기업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이번 계약은 기술 이전까지 포함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독립조사위원회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내부 비판과 함께 공중보건 경보 시스템의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WHO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1년 만에 누적 확진자가 2,400만 명,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의 25.2%, 사망자의 19.5%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혈우병과 섬유증 같은 희귀 질환은 대부분 치료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효능이 크지 않아 치료가 매우 힘듭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만큼 시장성도 큰데요. 바이오위클리, 오늘은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티움바이오 김훈택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의 헌신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3차례 큰 위기가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모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지역 봉쇄와 국경 차단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해왔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3번째, 사망자 수는 2번째로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확보한 코로나 백신 5,600만 명분에 더해 2천만 명 분량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북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공평한 백신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도 전량 성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의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기업이 만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체 백신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넘어 바이오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침으로 3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신속 진단 키트와 치료제, 백신들 연내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도 설립됩니다. 정부의 올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이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커다란 병동 안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이 갖추어졌습니다. 장비를 별도 공간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닷새 만에 병실 설치가 가능한 이동형 음압병동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이동형 병동은 4월에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의료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거를 빠르게 설치를 해서
그런 음압병동의 부족 문제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올해 과학기술 정책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동형 음압병동 외에 침으로 3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도 3월에 도입됩니다. 세계 최초로 첨단 반도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민감도도 95% 이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키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산학연 병이 지금 협업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2상이 마무리된 국내 치료제는 상반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국내 백신도 임상 시험을 지원해 연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도 올해 설립됩니다. 생각보다 바이러스 연구자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 연구 역량이 쌓인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고, 디지털 뉴딜 사업을 위해서는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5G 망 추가 확충과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10월에, 차세대 중형 위성은 3월에 발사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여당과 이재명 도지사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지급 시기는 당과 조율한 뒤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등록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지급합니다. 지급은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하는 방식이고 3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입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주민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중한 현 경제 상황, 또 1차 재난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 지급의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보면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은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최근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형식으로 도의회는 도가 관련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초에 의결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동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다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었던 신규 채용이 아예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현재 20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대학생 김규원 씨는 지난 학기 휴학을 결정하고 일찌감치 취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힘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취업할 때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얻곤 하는데 그 부분도 비대면 수업을 통해 힘들게 되었고 취업 박람회 같은 것도 열리지 않아서 정보력으로도 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대학가에서는 아예 기업 공채를 포기하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진 경제 충격, 그 가운데서도 20대 청년층의 고용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연간 고용 통계를 보면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4만 6천 명 줄어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채용이 줄고 카페나 음식점 서빙 같은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사라진 탓입니다. 반면 단기 공공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60대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았습니다. 2020년 월간 및 연간 고용 동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으며 주로
대면 서비스 업종 및 청년청 30대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에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늘리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취약한 민간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책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청년층의 고용은 상당히 앞으로의 한국 경제 미래를 봐서도 중요한 거고요. 공공 일자리 수를 늘리는 건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사회적 대타협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결혼과 출산 기피 등 수많은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기아가 애플카 생산설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해외 기업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 해당 내용과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한 달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가 애플카 생산을 맡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뒤 기아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현대차 주가가 애플과의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협업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30만 대를 돌파해 국민 2.13명마다 차량 한 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36만 5천여 대로 1년 전보다 2.9%, 69만 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2.13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한 셈으로 미국 1.1명, 일본 1.7명, 독일 1.6명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또 수소 전기차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차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8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록 대수는 82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3.4%를 차지했고 1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 수요는 많은데 조류 인플루엔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가축 전염병도 기승을 부리면서 축산물 가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연일 치솟는 달걀값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 달걀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달걀 판매 코너. 며칠 사이 값이 부쩍 오른 달걀값에 주부들은 쉽사리 고르지 못합니다. 매번 고르는 계란인데 보통 그냥 샀더니 계산할 때 보니까 한 7,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좀 비싼 거죠. 네, 너무 힘들어요. 지난해 11월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달걀값은 벌써 20%가 넘게 뛰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한 판이 7,000원에 육박하면서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몰 처분된 산란계는 800만 마리를 넘었고 계란 공급도 평년보다 11%나 줄어든 상황. 소비 심리 불안이 커지자 정부도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달걀값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수입 달걀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 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코자 합니다. 또 정부 지원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달걀값을 20%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기적으로 계란 수요가 증가하는 설을 앞두고 있고 또 AI로 인해서 매물 처분 마리수가 증가할 경우 계란 선질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걀뿐 아니라 다른 축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오리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10.6%와 33.2% 상승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서민 단골밥상 메뉴인 삼겹살은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치솟았고 한우 등심도 킬로그램당 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10만 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와 밥상 물가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종식까지 갈 길이 멀지만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지난해와는 다를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3번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7만 3천 명의 확진자 그리고 1,30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위기는 지금 3차 유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 규모나 발생 지역 그리고 유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의 3차 유행이 지난 1, 2차 유행보다는 훨씬 더 심각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3차 유행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1, 2주 후에는 현재의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11월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이 약 2달여 동안 지속이 되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유행 시기가 가장 위험한 큰 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3차 대유행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K-방역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 그리고 가깝게는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에는 누적 확진자 규모나 아니면 일일 확진자 규모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적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잘 대응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K-방역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정부 대응에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주요 실책을 꼽으라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번 3차 대유행 시기에 상황에 따른 단계별 방역 조치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유행이 좀 장기화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그 강화를 시켰으면 짧은 기간 내에 보다 더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가 오히려 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욱이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방역 조치 형평성 문제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K-방역의 핵심 주체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인데 국민들 중에서 특히 일부 자영업자분들께서 방역 협조상의 어떤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동부구치소 대응 문제도 미흡한 부분이다. 그리고 백신 구매도 어찌됐든 뭐 2월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공급 시점 자체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실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격리시설 부족 문제도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향후 발생할 또 다른 뭐 4차 유행에 대비해서 국가가 주관하는 어떤 감염병 전담병원을 빨리 설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3차가 가장 큰 위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3차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다음 달에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산 치료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 코로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백신 접종하고 이제 조만간에 승인이 예상되는 뭐 치료제 개발 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백신을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더라도 백신 자체가 완벽한 방어능을 보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체내에서 뭐 백신 미접종 상태보다는 바이러스 양은 줄긴 줄겠지만 일정량의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상 증상을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접종자가 미접종자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접종이 이루어질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금과 같은 어떤 개인 방역 수치를 준수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향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이 변이 바이러스는 보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백신의 효능을 감소시키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백신 접종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가속화될 경우에 향후에는 병원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우점종이 되면 아마도 뭐 내년쯤 가서는 계절형 코로나19 바이러스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최근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30명 넘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걸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노르웨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일단 노르웨이 보건당국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이 비교적 중증이신 분들은 일단은 화이자 백신 접종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 즉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고령층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잖아요. 만약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크다면 이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미루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이면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그룹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4만 8천여 명 접종자 중에 33건이거든요. 예. 비율로 보면 0.07%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사망 사례는 사망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 비율이 낮다라고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은 걸로 치부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연관관계는 차치하고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에서는 위험성 대비 이익이 잠재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층이 우선 접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먼저 백신을 맞을 텐데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선 접종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 사이에 코로나 백신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좀 깊게 남은 기간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정부는 접종 시기나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늦은 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지난 12월 8일 영국에서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접종 시작 시점만 보면 늦은 거는 맞습니다. 네, 다만 미국이나 캐나다 등 먼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네.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나 아니면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종이 시작되고 공급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접종 속도가 이스라엘처럼 매우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그리고 철저한 백신 접종 프로세스가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도입과 접종이 차질 없이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트럼프 탄핵 문제가 임기 초반부터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1위라는 보건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의회 난입 등 분열된 사회적 위기까지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 초반 해결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He is probably facing the combination of 1861 and 1933, Lincoln facing secession of states from the Union and an impending civil war, and Franklin Roosevelt facing economic collapse of a worldwide depression.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참담한 실패라고 비난하며 취임 100일까지 1억 회분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이른바 미국 구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여기엔 각 가정에 지급될 재난지원금 1조 달러와 백신 지원용 4,1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We will finish the job of getting a total of $2,000 in cash relief to people who need it the most. 또한 이민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개혁 입법을 임기 초반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There's no time to waste. 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now. 하지만 트럼프 탄핵안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칫 상원에서 탄핵안 심리와 표결에 시간을 쓰느라 내각 인준이 지연되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탄핵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하는 과제까지 직면한 셈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바이든 취임 100일 뒤에 상원에 보내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를 철회하는 등 의회 협조 없이도 발동 가능한 행정명령을 예고하며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해온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은 한미 관계에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중국 견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미 관계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도 거래 관계로 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해왔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에 양국이 공감하는 가운데 해를 넘기며 끌어온 방위비 같은 문제는 조기에 타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이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또 이른바 이제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맞아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내에 한미 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운명은 바이든 정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 대부분이 북핵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로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은 동맹국인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맹을 중시한다는 게 동맹국 개별 국가가 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대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동맹국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두 정상이 빠르게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유럽연합 EU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코로나19에 맞선 싸움에서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전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것은 미국의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발생한 첫 세계적 위기이며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행정부에 대한 EU의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악화한 유럽과 미국의 대서양 관계 재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기후협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란 핵 합의에 재합류하는 것만으로도 세계는 훨씬 낫고 더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겼고 누적 확진자 수는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1년 만이자 첫 사망자가 나온 지난해 2월 초부터는 채 1년이 안 된 시점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각 19일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416만 3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를 40만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로 감염자는 글로벌 확진자의 25.2%, 사망자는 전 세계 19.5%에 달합니다. 전면 봉쇄 조치로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에 뒤따르는 일일 사망자 규모는 사상 최다를 다시 경신하며 누적으로는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19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3,35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4,000명가량 준 것입니다. 지난 5일부터 적용 중인 3차 봉쇄 조치로 사람들의 이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날 신규 사망자는 1,610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해온 독립조사위원회가 WHO의 공중보건 경보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WHO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 WHO의 회원국 결의로 출범한 팬데믹 대응 독립조사위원회. 현지 시간 18일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WHO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늑장 대응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지 한 달 후에야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는 WHO의 경보 시스템이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anel does believe that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alert and response has the trappings of an analog system in a digital age.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변화로 이어진 것처럼 코로나19가 WHO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en Chernobyl happened, that was a moment at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hen its powers were greatly strengthened, powers of inspection and access. Is that this moment for WHO and the global health system? 클라크 위원장은 WHO의 취약한 운영비와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WHO가 지원받는 금액이 미국 뉴욕의 한 병원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앞으로 치명적인 질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초도 물량 5만 병분이 다음 달 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과 백신으로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은 수주 안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승인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다음 달 초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이라는 이 소식 들어봤고요. 자,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치료제와 백신 개발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은 대부분 치료제가 없어서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 시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혈우병과 섬유증 등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선 티움바이오 김훈택 대표이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회사 명칭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죠. 티움바이오라는 이름 어떤 의미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티움은 실제적으로 우리 순우리말 싹을 틔우다에서 따온 것인데요. 네. 많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그러한 또 새로운 삶과 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혁신 신약의 싹을 틔우자라는 저희의 그러한 창업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티움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티움이란 이름이 그 싹을 틔우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이 영어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영어로는 True Innovation of Ultimate Mankind라고 하는 정말 인류의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희망을 만들기는 그런 혁신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홈페이지에 잘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티움바이오는 이 희귀 질환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가 돼 있잖아요. 이 희귀 질환이 게 어떤 거고 희귀 질환에 이렇게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저 희귀 질환은 이제 국가별로 정의가 다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1000명 중에 1명 아니면 20만 명 중에 1명 정도 굉장히 낮은 유병률을 가진 그러한 질환을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밝혀진 희귀 질환은 한 7천여 개 여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면에서 보면 한 3억 명 정도가 이제 희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희귀 질환에 집중하는 이유는 첫째적으로는 이제 사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현재 희귀 질환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굉장히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둘째로는 이제 선진 각국에서 보면 희귀 질환 치료제를 굉장히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임상 시험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의 임상 시험 기간에 걸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과거 20년 동안 섬유증, 혈우병, 또 면역 항암제 쪽에 그러한 희귀 질환에 집중적으로 저희는 연구 개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직장에서 저와 이제 저희 티움의 핵심 연구진들이 개발한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는 실제적으로 2009년에 기술 수출을 저희가 성공을 했고 2016년에 미국 FDA, 유럽 EMA, 또 일본 후생성 저희 나라 시약처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전 세계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섬유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태리 키에즈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서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 질환 치료제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군요. 제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희귀 질환 이제 치료제 개발이 주목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말 그대로 희귀 질환은 희귀한 질병이어서 환자 수가 일반 질환보다 좀 적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이게 내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이게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에 미국 FDA에서 허가받은 그 신약의 종류를 보면 희귀 질환 치료제 클래스 그 종류가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희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럼 상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데 왜 하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실 텐데, 실제적으로는 희귀 질환 치료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 집중하는 그런 분야는 한 2조에서 1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질환,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을, 그러니까 의약품을 만들어서 1조 이상 팔리면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는 경쟁은 작지만 실제적으로 매력도는 굉장히, 시장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라는 것을 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티움 바이오는 그 합성 신약, 그러니까 케미칼 신약과 이 바이오 신약 두 가지를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각각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합성 신약과 이제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합성 신약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이 이렇게 처방전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받는 약들이 대부분 합성 의약품이다. 그러니까 물과 같이 이렇게 경구로 복용하는 게 합성 의약품이고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동물 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단백질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정맥 주사라든가 아니면 피하 주사 아니면 뭐 근육 주사로 맞는 그러한 의약품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왜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냐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 의약품은 치료제는 어떠한 몸에 어떠한 단백질의 그러한 이상 때문에 예.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잘 그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툴이 무엇이냐. 예. 그게 이제 합성의약품이냐 아니면 바이오의약품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장 적절한 툴을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두 가지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두 가지 그 기술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의 신약 또 글로벌에서 기술 수출한 그러한 바이오 신약들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으로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보다는 좀 더 완숙한 또 검증이 된 그러한 네. 기술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보통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케미칼이면 케미칼, 바이오면 바이오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TUM은 이제 두 가지 다 보유하고 있다. 네. 뭐 기술 부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TUM이 이제 각 보유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네. 이 자궁 내막증, 네. 혈액병이 눈에 띄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질병에 대한 그 임상이랄까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치료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가임기 여성분들한테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예. 저희가 국내와 미국,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임상 1상 시험을 끝내고 작년 말부터 이제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상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자궁내막증, 자궁근종의 원인 물질인 그런 성호르몬을 조절을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상을 자신 있게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고요. 혈액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역 항암제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분야인데 현재로는 올해 이제 미국 IND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 FDA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귀 질환부터 암까지 네. 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성과도 있습니다. 설립 3년 만에 네. 2개 신약의 파이프라인에 기술 이전하는 네. 정말 이례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티움바이오의 10년 내의 목표는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저희 회사를 왜 창업을 했느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개발한 약이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미국 FDA는 유럽 EMA에서 허가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그런 약을 개발한 회사다라는 그러한 외부로의 인정을 받는 회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기술 수출 또 기술 이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티움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약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고 오시는 젊으신 분들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이요. 예, 연구자분들 또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성공 스토리, 그분들이 정말 성공 스토리를 갖는 그 회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저희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 그러한 이해 관계자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가시는 것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정도 후면은 네. 그 미국 FDA 뭐 승인 신약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이제 이 대표께서는 그 SK 케미칼 이 대기업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벤처 기업을 창업을 했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여기 벤처를 창업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벤처를 차리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벤처 신약 바이오 벤처의 그런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스피드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개발은 결론적으로는 기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나쁜 점이라고 해보면 좀 약간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여러 지원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력이라든가 총무, 그다음에 뭐 IT, 뭐 재무회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창업 초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티움의 그런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의미를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티움의 성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 전문 경영 인력이 저희 TUM에 조인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회사로서의 그냥 연구실이 아니라 회사로서의 그런 구조를 잘 다듬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창업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장 큰 장점이다. 네,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 기업의 역량이 과거에 비하면 정말 괄목할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신약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국내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어떤 해주실 제언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에는 너무 좀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저는 신약 개발을 하면서 지피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경쟁의 그런 구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게 다른 의미로는 저희는 생각을 할 때 글로벌 그 빅파마나 빅바이오 업체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저희의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되는 파트너가 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저희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강점 분야, 그러니까 남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잘하는 분야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그러한 신약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또 굴하지도 않고 본인의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꿋꿋이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정말 좋은 그런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저희 대한민국의 현재 K바이오의 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바이오텍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움바이오의 강점 분야는 단연 희귀 난치병 치료제겠죠. 네, 앞으로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날을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티움바이오 김은택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종사의 동작을 따라해 재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로봇 팔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정산 박사팀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호하면서 복잡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 팔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6m 길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로봇 팔은 최대 200kg의 대형 장애물을 옮기거나 두꺼운 철근을 자르는 등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훈련 없이도 소방관이 탑승해 자신의 팔처럼 직관적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위조와 변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개발되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은 나노 구조체를 이용해 빛의 편광에 따라 이미지를 암호화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소자는 머리카락보다 1000배 정도 얇은 두께로 빛의 편광에 따라 이미지의 켜짐과 꺼짐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평소에는 단순한 이미지이지만 특수 필터를 사용하면 제조 번호가 보이는 등 보안 라벨을 제작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동시에 수소와 전기를 쉽게 만들어내는 새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김건태 교수팀은 분리막이 필요 없는 신개념의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산성화된 물에서 자발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이산화탄소는 사라지고 전기와 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림청이 오는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를 새로 심어 매년 탄소 3,400만 톤을 흡수해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림청은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6.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70에서 8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심해 현재 추세라면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도시와 섬 지역 유휴 토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고 북한 황폐 산림 복구와 해외 조림 등을 통해 2050년 탄소 흡수량을 3,400만 톤까지 늘리는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유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왔는데요. 다음 달이면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